나는 1분도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에 고등학교 셔틀버스가 서는 곳이 있어. 유명한 외고 버스가 서는 자리인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책을 보고 있더라. 매일 아침 정류장에 한 줄로 쭉 서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 말이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외고 학생들은 서서도 공부하는구나 하고요. 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 있다고 공부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데도 없지요. 서 있는 시간도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서 있는 10분이나 열람실에 앉아있는 10분이나 똑같은 10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점심 급식을 먹으면서도 책을 펴놓았고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도 오답 노트를 넘겼습니다. 영어 단어장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기 위에 세워둔 채 볼일을 보았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경주는 한 발짝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트랙에서 슬슬 달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도 바로 그렇습니다. 후회란 삶을 불완전 연소시킬 때 남는 그을음입니다. 365공 비타민,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몰입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몰입에 들어가기가 쉬운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일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몰입에 들어가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렸어요. 오늘은요, 이제 여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여가지요. 노는 시간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친했던 대학 선배 한 분은 취직하고 나서 이제 직장인이 되니까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하루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견디고, 일주일은 금요일을 기다리면서 견디고, 한 달은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견딘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는 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가 시간만 얻게 되면 만사 형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가는 기회이며 동시에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여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현명하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가와 몰입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칙센트 미아이는 말합니다. 여가를 즐기는 데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고 아무나 즐길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임을 보여준다. 여가는 일보다 즐기기가 더 어렵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요령을 모르면 삶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신분석학자 산도르 페렌치는 환자들이 다른 날보다 일요일에 유달리 히스테리와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것을 일러 일요신경증이라고 불렀다. 그 후로 휴일과 휴가 시간에 심리 상태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사례 보고가 잇따랐다.
한평생 직장을 자신의 전부로 알고 살아온 사람은 퇴직을 하고 나서 만성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 ESM 연구조사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목표 하나에 집중할 때 심지어는 몸과 건강 상태까지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주말에 아무런 할 일 없이 집에 빈둥빈둥 혼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고 호소할 때가 많다. 이 모든 증거들은 게으름이 사람의 천성이 아님을 시사한다. 목표가 없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타인이 없을 때 사람들은 차츰 의욕과 집중력을 잃기 시작한다.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고 불안감만 조성하는 해결불능의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한다. 마음이 붕괴되는 이런 최악의 무질서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안의 샘을 의식에서 지워주는 자극에 의존하게 된다. 그것은 드라마 시청일 수도 있고 연애소설이나 추리소설과 같은 판에 박힌 이야기를 읽는 것일 수도 있으며 도박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고 술이나 마약에 탐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들은 의식에서 벌어지는 혼돈을 짧은 시간 안에 줄여주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감과 불쾌감이다. 우선 여가는 두 가지로 나눈다. 능동적 여가 그리고 수동적 여가이다.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며 심리적인 효과도 당연히 판이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10대는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 13%가,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34%가, 운동이나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44%가 몰입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TV 시청보다 취미 활동이 2배 반 가까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운동이나 게임이 3배나 더 강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이들 10대는 취미 활동이나 운동보다는 TV를 보는데 무려 4배나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어른들도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왜 4배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언급한 게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하는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것이 아니라 체스나 카드놀이 같은 전통 있는 게임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이 부분의 핵심은 TV 시청으로 대표되는 수동적인 여가가 몰입의 경험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수동적 여가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를 영양가 있는 양질의 좋은 자연식품보다 4배 이상 많이 먹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아마 지금의 우리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여가 시간 활동들이 능동적인가요? 수동적인가요? 그리고 그 둘 중에서 어느 쪽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옛날부터 이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 않아요. 대학 다닐 때는 TV가 집에 없이 살았고 지금은 집에 텔레비전이 있지만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면서 야구 중계를 잠깐 틀어놓는 정도에 불과해요. 대학 시절에는 저도 물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특별히 즐기는 게임도 없고요. 그럴 만한 시간도 별로 없기도 하죠.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은 TV든 게임이든 여기 칙센트 미아이가 수동적 여가라고 통칭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즐거움, 엄청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닌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동적 여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였어요. 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지 15년쯤 되었고 그 중에서 검도를 13년 정도 해왔는데 검도를 하는 1시간 동안 느끼는 그 몰입도와 엄청난 즐거움은 TV라든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본다든가 하는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수동적 여가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어갈게요. 조사에 응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대체로 반응이 일관되게 나왔다. 자전거를 타거나 농구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이 할 일 없이 상가를 돌아다니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즐겁다는 것을 청소년들도 인정한다. 하지만 가령 농구를 하려면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야 한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도 적어도 반 시간가량은 연습을 하면서 손을 풀어야 슬슬 재미를 맛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하나같이 처음에 어느 정도 집중력을 쏟아 부어야 그 다음부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복잡한 활동을 즐기려면 그런 시동 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혹은 처음에 그런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재미는 덜하더라도 더 편하게 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바로 이 틈새를 비집고 수동적 여가 활동이 들어온다.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켜는 동작은 처음부터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력이나 집중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 여가에 먼저 손을 내밀기가 쉽다. 운동, 취미, 사람들과 어울림 같은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은 음악을 듣거나 TV를 시청하는 것 같은 덜 체계적인 활동보다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 그런데 몰입을 낳는 활동은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워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자주 있다. 이와는 달리 수동적 여가 활동은 불안을 거의 낳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감정의 질이나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칙센트미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과 경험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몰입활동이라고 했죠. 이 몰입활동을 자주 가져오는 것은 바로 능동적 여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이 능동적 여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능동적 여가에 빠져들려면은 어떠한 초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옷을 갈아입고 농구장까지 갈 에너지, 피아노 앞에 앉아 손을 풀고 집중할 에너지, 노트를 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펜으로 차곡차곡 적어 내려가 볼 에너지. 바로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공허한 상태는 우리 정신의 무질서도가 굉장히 높고 감정의 질이 낮은 상태죠. 그 빈둥빈둥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실 견디지 못합니다.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론가 채워야 되는데 거의 초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아주 낮은 수준의 질 낮은 자극이 우리에게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수동적 여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책상 앞에 정주하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지요. 잠시만이라도 그렇게 있으면 불안해서 스마트폰을 켜서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하던가 인터넷 웹서핑을 들어가 딸깍딸깍대고 돌아다닌다던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잡거나 카카오톡 SNS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이나 웹서핑이나 포털 사이트 일면에서 주는 웃긴 동영상, 재미있는 이야기가 양질의 가치를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웃긴 동영상이라도 혹은 귀엽고 예쁜 움짤 같은 거라도 보면은 볼 때 그 순간일 뿐 지나고 나면 조금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멍하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인스턴트 같은 맛에 길들여져 여기저기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옛날에 붓다가 사람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만 제멋대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끽끽대는 원숭이와 같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바로 그러한 원숭이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쓸데없는 공상이 뒤죽박죽으로 지나가서 어떤 식으로든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 무질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고통을 안겨주니까 말이에요. 그 최소한의 질서, 아주 약한 수준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 같은 겁니다. TV 화면을 보고 있으면 혹은 옛날에 보았던 아주 재미있었던 에일리언 2라던가 리암 니슨의 액션 영화라든가 그런 걸 케이블에서 보면은 보고 또 봐도 재밌어요. 그렇게 멍하니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얄팍한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수동적 여가가 지나칠 경우에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텔레비전을 남달리 많이 보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도 못 다니고 인간관계도 원만치 못한 경향을 보인다. 이 문제를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몰입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은 몰입 경험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텔레비전을 적게 보는 사람이며, 몰입 경험을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은 책을 거의 안 읽고 텔레비전으로 소일하는 사람이었다. 수동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습성은 이전에 누적된 문제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기에 이른다. 역사적으로도 이와 같이 활용된 기록들이 있다. 서양 최초의 역사가인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에서 말하기를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인 아티스가 잇따른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백성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 이미 3000년 전에 구기 종목을 도입하였다고 전한다. 그가 기근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운동 경기를 보게 하여 식욕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먹을 음식은 시합이 없는 그 다음 날에야 나왔다. 하루는 시합을 하고 다음 날은 식량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18년이나 시간을 끌었다. 비잔틴 제국이 기울어가던 무렵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지배 계급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도시에서 대규모 전차 경주를 벌였다. 뛰어난 경주자들은 명예와 재산을 얻었고 원로원에 힘 안 들이고 들어갈 수 있었다. 스페인 정복이 있기 전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마야인이 농구와 비슷한 정교한 시합을 발전시켜 사람들은 몇 주 동안 그것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오늘날의 소수민들은 스포츠나 연예 분야로 진출하여 사회적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는 꿈에 젖어 있다. 농구, 야구, 권투, 대중음악은 부와 명예를 약속하면서 사람들의 남아도는 막대한 에너지와 정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네, 수동적 여가에 지나치게 정신을 빼앗겨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몰두할 에너지를 수동적 여가로 마치 그릇에서 물이 새듯 스르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사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가를 즐겨야 할까요? 우리의 여가를 어떤 능동적인 방법으로 채워야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을까요? 직센트미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가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일을 할 때처럼 창조력을 발휘하고 정력을 쏟아야 한다.
사람을 성숙시키는 능동적 여가는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여가의 의미를 찾았다. 과학과 예술이 전문화의 길로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연구, 시쓰기, 그림, 작곡 등은 여가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멘델은 그 유명한 유전 교배 작업을 취미 삼아서 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직업의식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서 렌즈를 깎고 피뢰침 실험을 했다. 에밀리 디킨스는 자신의 삶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시를 썼다. 여가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다. 모든 민속 예술은 사실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자신의 기량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아름다움과 지식을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대신 수동적 여가 활동으로 일관했다면 지금의 세상은 얼마나 따분해졌을까. 현재 우리가 쓰는 재생불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전구, 종이, 금속 같은 것들의 7%가량이 여가 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골프장을 건설하여 물을 대고 잡지를 찍어내고 휴양지까지 승객들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연출하여 방송하고 모터보트와 논설맨을 만들어 기름을 넣는데 지구 자원에 상당량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여가에서 우리가 얻는 만족과 즐거움은 여가 활동에 드는 물질 에너지의 양과 관계가 없는 듯하다. 우리 쪽에서 기량, 지식, 감정 등 내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활동이 외부 에너지와 많은 장비를 소모해야 하는 활동보다 결코 만족감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다. 유익한 사람들과의 대화, 정원을 가꾸기, 고전 문학 읽기, 병원에서 하는 자원봉사,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행위 등은 그보다 10배는 더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 보람을 안겨준다. 네, 어쩌면요, 수동적 여가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능동적 여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동적 여가가 능동적 여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동적 여가를 즐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정은 직접 나가서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든지, 고전 문학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을 다이어리에 적어본다든지, 혹은 휴일을 맞아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보다 더 강렬하고 보람된 즐거움을 준다고는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자가, 이 능동적인 여가가 비용은 덜 들면서도 우리에게 더 큰 몰입 경험을 줄 수 있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능동적 여가가 수동적 여가보다 더 많은 몰입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자꾸만 TV 리모컨에 손이 가서 수동적인 여가를 탐닉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 각자의 삶이 조금 더 그 질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시간은 우리가 하는 경험들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험으로 우리 삶을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활동과 유지활동을 제외한 우리 삶에 가장 빛날 수 있는 부분, 바로 여가활동 시간을 수동적인 활동에 빼앗기지 말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전향해보면 어떨까요? 칙센티미아의 마지막 당부 이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게요. 자유롭지 못함으로 의미가 없는 일과 목적이 없으므로
의미가 없는 여가로 삶이 양극화되는 위험성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앞에서 소개한 창조적 개인들의 신뢰가 하나의 출구를 제시하는 건 아닐까? 전통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창조적 개인의 삶에서도 일과 놀이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았다. 직장일에서 도저히 흥미를 못 느끼겠다면 여가 시간만이라도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는 참다운 기회를 찾아나는 데서 출구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자신과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행히 이 세상은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상상력이 부족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다. 시인이나 음악가, 발명가나 모험가, 아마추어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나 수집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놓여 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여가와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365 공부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